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전주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이죠. 그리고 통일신라까지 그 수도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멸망하고 나서 고려시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수도로서의 그 지위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고려시대 때도 경주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강력한 호족들이 이제 세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삼경 가운데 동경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계속해서 경주가 지나치게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는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개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세, 그러니까 그 도시의 세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겠죠. 그에 따라서 결국 고려 중기나 말기쯤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날의 서울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남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동경이라는 위치가 박탈되게 되지만은 조선이 처음 건국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경주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로 최초의 경상도 도청이 바로 이 경주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경주의 읍세는 신라시대 이후로부터 약화되는 추세에 있긴 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주는 독특하게도 보통 이제 조선시대 연구자들은 경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주라고 하면 보통 이 경주가 대표하는 그 나라, 그 한반도의 전통 왕조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신라를 대표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경주는 매우 특별한 도시입니다. 먼저 조선시대 연구자가 경주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경주를 왜 가? 라고 묻습니다. 그럴 법한 것이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고대 역사의 보고입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선도사업, 경주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선도사업에서 총 17종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종이 신라와 관련되고 오직 1종, 그러니까 읍성복원이라고 하는 그 1종만 조선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주에 조선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역사 연구자들도 그렇습니다. 경주는 신라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조선이 처음 건국되고 나서 경상도 가명, 그러니까 경상도 도청이 최초로 설치되었던 지역이 바로 경주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전주와 마찬가지로 태조 이성계의 진전이 모셔진 외방진전이 있었던, 그러니까 외방진전 중에 하나인 경주 집경전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고 영남 성리학의 거두인 회제 이연적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라고 하는 지역은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연구자 입장에서도 경주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경주의 풍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경주 읍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죠. 지금까지 읍성이 남아있는 도시가 없었는데 경주 읍성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주 읍성 같은 경우에는 읍성 전체가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 성벽, 그러니까 동쪽 우리가 성벽을 보통 채성이라고 부릅니다. 몸체자에다가 성벽할 때 성자를 쓰는데 이 동쪽 채성의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복원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활발하게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주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자와 제대로 된 채성이 갖추어진 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진으로도 실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성과 여장을 갖춘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성곽을 정비할 때 보면은 경주읍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형태, 가장 규정을 잘 따라서 만든 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문을 중심으로 특히 조선 전기 때부터는 상업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즉 부유한 도시라는 의미죠. 조선 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남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남문 문루의 편액이 고도남루라고 적혀있는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고도남루. 그러니까 고도, 오래된 도읍이죠. 그리고 남루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는 누각이라는 의미로 쉽게 남루라고 하는 건 남문을 의미하고요. 고도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의미합니다. 쉽게 해서 고도 남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주 사람들의 심성에 고도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였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객사가 있는데요. 객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정청, 우리가 흔히 객사 가운데 임금님 전패를 모시는 그 건물을 정청이라 부르고요. 동쪽에 동이컨, 서쪽에 서이컨, 보통 이렇게 건물을 나누어서 부르는데 현재 경주 객사 같은 경우에는 서이컨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찾기 어려운 데 남아 있어요. 경주 문화원 부설 사회교육관 뒤편에 거의 도로에서 살펴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볼 수 있어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셔야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주 부영이 있습니다. 흔히 경주부 관하라고 불리는 건물이죠. 이 경주 부영도 현재는 대부분 다 사라져 있습니다. 원래는 현재 경주지방법원 및 KTNG 경주지사 그리고 경주문화원을 아우르는 영역이 옛날 경주 부영의
영역이었습니다. 현재는 관하 내산문과 동원이 남아있는데 이 관하 내산문과 동원이 일승각은 이 경주 관하 영역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대릉원 북쪽에 절이 하나가 있는데 법장사라고 불리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의 정문과 그 다음에 대웅전이 과거 관하 내산문과 동원에 해당하는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따로 찾아보셔야 되고요. 경주문화원 안에는 조선시대 성덕대왕 신종을 걸었던 종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통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향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경전이 있습니다. 집경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죠. 현재 석실 일부가 남아있는데 어떤 형태의 건물이었는지 아무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추정하지 못했느냐? 정조도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도 결국에는 이 건물을 복원하지 못하고 어필로, 그러니까 임금님이 직접 쓴 글씨로 뭐라고 남기게 되냐면은 집경전 예터라고 하는 글씨를 남겨가지고 현재도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선시대 사람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형태만 보고는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같은 경우에는 경주 남쪽, 경주 읍성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시대 때 국립학교였던 국학이 위치하였다고 하는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직단, 여단, 성황사 이 세 가지는 전국 어디를 가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찍어볼 수 있습니다. 사직단 같은 경우는 현재 흑무초등학교, 여단 같은 경우에는 황성공원,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낭산 아래 이렇게 보통 대략의 위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 가명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가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대부분의 관찰사가 위치하는 도시에는 가명 건물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주나 아니면 경주와 같이 가명 건물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예외적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다 가명 건물이 있게 되는데 조선 전기에는 관찰사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수령들을 감독해야 됐기 때문에 특별히 한 곳에 머무르는 관청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조선시대 읍성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남아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주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두 가지 단어로 조선시대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영남성리학의 성지입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성리학 사회고 특히 이황으로 대표하는 영남성리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분파가 있죠. 이 영남성리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보통 바로 이 회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회제 이연적의 고향 그리고 세거지 계속해서 머물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경주 지역입니다. 한편으로는 신라의 고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라의 고도라고 얘기하면 그건 신라시대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사람들도 경주를 찾아올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수식이 무엇이냐 바로 신라의 고도라고 하는 수식을 언제나 붙였습니다. 요 두 가지가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경주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 원래 유적답사, 그러니까 오늘 조선시대 사람들도 유적답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적답사 하듯이요. 이러한 유적답사는 대체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경주나 부여, 평양 이러한 옛날 도시들, 쉽게 해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수도였고요. 부여 같은 경우에 백제의 수도였고 평양 같은 경우에 고구려의 수도인데 이러한 옛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고 한양으로부터 거리가 지나치게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계림록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경주 기행문 이후에 19세기까지 약 20편의 기행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행문의 숫자는 뭐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주를 대상으로 한 시들이 각종 문집들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찾아와서 시를 짓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제 이연적의 탄생지인 경주 양동마을,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경주 양동마을과 그리고 이연적의 배향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제사 지내는 시설을 흔히 배향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이연적을 제사 지내는 시설이었던 옥산서원은 16세기 말부터 조목이나 김성일 혹은 유성룡과 같은 남인 아주 유명인사들이 찾아오는 장소로서 특히 18세기, 19세기에는 영남 남인들의 성지순례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대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가 경주를 여행하는 이러한 방식이 성립하기 이전에도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의 역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립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광으로서의 경주 말고 본격적으로 삶의 터전으로서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경주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경주를 방문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다름이 아니고 바로 봉황대라고 불리는 고분입니다. 현재 경주 대릉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 노동동 고분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경주에 남아있는 단독 원분, 그 하나로 구성된 단독 무덤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작성되었던 그 경주 읍내 전도를 보더라도 봉황대는 단번에 눈에 띕니다. 지도 안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랜드마크였고요. 실제로 이 봉황대를 주제로 해가지고 시를 짓거나 글을 쓰는 문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성덕대왕 신종, 오늘날은 이제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성덕대왕 신종이 원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봉황대 북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문의 시장과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을 것이고, 그리고 경주 사람들이 만약에 약속을 잡는다면은 가장 흔히 약속을 잡는 장소가 바로 이 봉황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보호에 따라서 주변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과거의 사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봉황대 주변으로 집들이 위치해 있고, 심지어는 길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녹아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삶의 터전으로서 경주를 살펴볼 때 중요한 곳이 바로 경주 향교입니다. 전주가 임진왜란 이후에 향교를 옮긴 것에 비해서 경주에서는 계속 향교 자리를 그 자리에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단 한 번도 경주에 있는 교육기관의 자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였습니다. 이는 향교의 역사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신라시대 때부터 국학이 바로 그 장소에 위치해 있었으니까요. 현재도 경주 읍성에서 향교로 가기 위해서 걸어야 될 길은 과거와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경주 읍성에서 향교까지 직접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생들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길은 오늘날은 이제 굳이 찾아서 걸어야만 되는 길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경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조선시대 때의 그 유람축,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람들, 이제 그때는 관광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유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찾아갔던 유람 장소와 오늘날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 장소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지점 가운데 하나죠. 무슨 의미냐? 바로 오늘날에도 경주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군데를 바라보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주 양동마을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경주 시내에 위치해 있는 신라 유적들이거나. 근데 재밌는 점은 조선시대 때 사람들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주를 생각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찾아갈 때 회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인이니까 이런 이유로 찾아가진 않겠죠. 하지만 장소를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경주는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경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대충 다 살펴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살펴보고자 하느냐? 바로 내륙 수운의 중심지였던 충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주는 오늘날은 굉장히 작은 도시죠. 진짜로 손바닥만한 도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옛날에는 이 도시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